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우리 경제 규모나 이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후진적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 네. 지배주주 횡포를 막는 거라든지 또는 주주 환원을 올리는 거라든지 하는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 도입을 하자. 지금의 정부가 하고 있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전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금년에 6.8% 늘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중앙정부는 안 했던 추경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이 확대 재정을 가야 될 때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같은 지원금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3프로가 모여 책임 있는 분들을 모시고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지지난해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제 뵀었었고요. 이번에는 경기도 지사로 다시 모시게 된 분입니다. 한 경기도 지사죠. 김동연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년 만이 훨씬 더 2년 만이고 거의 3년 다 돼가네요. 2년 7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네. 그냥 불러주셨으면 좀 자주 좀 나오고 싶은데 이제 오늘에서 뵙게 됐습니다. 아유, 그때보다 훨씬 분장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분장이. 아주 화사하게 예, 잘 나올 고맙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동인 지사 모시고 경제 이슈들이 요즘 굉장히 또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이제 뭐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뭐 국민복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신경 쓰셔야 될 게 많고 또 책임지셔야 될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한번 저희가 이것저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가 역시 금투세입니다. 네. 금투세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지사님 생각이 있으시죠? 당연히 어떤 입장이? 그럼요. 예. 이거 어떻게 지금 가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어느 쪽에 쫙 갈렸죠? 지금 공자 스톱이냐? 약간 머리 아프니까 좀 밀어둬야 됩니까? 뭐 저는 지금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최근에 그 논의를 보면 아주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지금 강행을 하자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예. 부자 감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얘기를 짧게 하자면 지금 부자 감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하신 얘기다. 자본시장에 대한 몰 이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지는 그 역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금투세는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유예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태에서 유예하는 거는 골치 아픈 문제를 뒤로 이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 가지 말고 답이 있나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이 논쟁이 지금 정치 논쟁화돼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상대를 압박하거나 궁지에 몰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것도 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지금 우리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우리 경제 규모나 이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후진적입니다. 경제 규모 13위, 시총 규모도 13위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나라의 이 자본시장이 지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낙후된 자본시장의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지금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패나 또는 통합이나 이럴 때 지금 시가평가하는 문제라든지 이미 여러 우리가 피해를 일반 주주들이 보셨거든요. 그 밖에 두 번째로는
이 주주 환원율 가치로 우리 일반 주주들, 우리 주주 환원율 지금 거의 뭐 OECD에서 제일 밑바닥일 겁니다. 심지어는 뭐 중국보다도 낮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주주 환원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행과 제도 개선들, 배당이나 또는 자사주 소각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 개선이 이제 함께 하면서 금투세 같이 시행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행에 있어서도 몇 가지 이제 고려할 면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거래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있을 겁니다. 이 이중과세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자본시장 초기에 금융 실명제나 또는 전자투표 없을 때 도입됐던 이 거래세 문제를 금투세 도입하면서 없애는 문제를 진작에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또한 둘 다 병행은 하지 말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상의 보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반기별로 원천징수나 또는 많은 분들이 그 건보료 산입을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행정 편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함께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주주 횡포를 막는 거라든지 또는 주주 환원을 올리는 거라든지 하는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 도입을 하자. 네. 도입을 하는데 거래세 폐지 여부 진작에 검토를 해야 되고 장기 투자자 우대 과세라든지 행정 편의적인 발상 시정하면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있는 금투세는 폐지가 맞긴 맞네요. 왜냐면 폐지한 다음에 새로운 금투세로 보완을 해갖고 다시 입법을 해서 시행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법이 있고 지금 이제 네. 그 시행이 유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인데 네. 그 전에 어차피 지금 그 금투세 문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이 사회적인 논쟁이 붙어 있다는 말씀이죠. 함께 이 이슈들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법안으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개정한 법안으로 다시 시작을 하자. 이제 사소하게 뭐 예를 들면 저 거래세 문제라든가 원천징수 문제라든가 하는 거는 그냥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데 밸류업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른바 배당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대주주에 유리한 합병이라고 하는 것도 주식시장의 시가로 결정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공정한 거를 만들기가 원래 시가로 하자고 했던 게 시가로 안 하면 대주주가 맘대로 하니까 사실은 시가로 하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타이밍을 대주주가 결정하니까 시가도 이제 불리해지는. 그래서 이게 고치려고 들면 참 법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못 고친 건데 그거 다 고치면서 금투세도 하자는 말은 사실상 그냥 유예하자는 얘기하고 맥이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으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이 프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는 밸류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저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투세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특히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우리 경제의 견인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많은 서민과 지금 뭐 한 1,500만 가까운 주식 투자들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지금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가버넌스 문제라든지 여러 번 고민을 해왔는데 이참에 이렇게 지금 고조돼 있을 적에 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금수세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이 제도까지를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유예해가지고 이 뜨거운 감자처럼 네. 요새 이 문제를 이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기업의 관행과 또 후진적인 자본시장을 고치는 데 있어서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논점들은 다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미 네. 이제 디테일의 싸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법에 예를 들면 이사의 의무를 좀 바꾼다든가 맞습니다. 표현을 예. 그렇게 고쳐진 걸로 간주할 수 있겠다고 보시는 입장이에요? 일단 그 밸류업 쪽에서 그 상법을 고쳐가지고 이사들의 충시 의무를 보강을 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당연히 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자사주 소각 문제 같은 것도 네. 지금 해외 입법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외 입법이 많지 않다. 예를 들면 뭐 독일인가요? 뭐 3년 내에 뭐 10% 넘으면은 뭐 소각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것들이 없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걸로 밸류업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우리와 같은 관행과 이 자본시장을 하고 있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충분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밸류업은 지금, 제대로 된 밸류업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밸류업이 아니라 대주주나 지배주주 밸류업. 어떤 측면이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 상속 문제라든지, 여러 점에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은 우리가 지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기업 밸류업하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기업 상속 공제 한도 확대하는 문제들. 네네. 그 다음에 금투세 지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 문제도 저는 제대로 되지 않은 밸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대주주 밸류업이죠. 네.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뭐 할증 평가 같은 문제들 그런 것들도 이참에 같이 좀 손을 보는 식으로 해서 네. 선진적인 자본시장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 네. 단순히 금투세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네네. 기업의 관행과 자본시장 바꾸는 금투세와 같이 바꿔야 할 금투세를 굳이 도입한다면 길게 보면 도입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갖고 계시는데 네네. 지금 도입하자니 이런저런 보완할 게 많아 보인다라고 해서 금투세도 보완하면서 이런 것 밸류업도 같이 보완하자. 그럼 매우 이제 이상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바꾸자고 하는 이 지배구조의 문제, 밸류업의 문제, 대주주의 문제는 지사님께서 예전에 그 기재부 장관도 하시고 그 청와대에도 계시고 하실 때 그때도 계속 그렇게 불거졌었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에너지가 쌓이진 않았던 거죠. 그때는 예. 하고 싶었는데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못 그렇습니다.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총리 그만둔 뒤에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아마 이 문제를 이제 그때 관리를 했던가요? 예. 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준비나 열기가 있진 못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해도 좀 부족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거는 이제 금투세 논쟁이 붙으면서 우리 주식 투자가 이제 한 1,500만 명 가까이 되면서 저는 좋은 장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참에 금투세뿐만이 아니라 자본시장 개선 그리고 일부 합리적이지 않은 기업의 관행까지도 고치는 계기가 되면 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계제가 될 수 네,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격세지감을 느끼거든요. 네. 정치권에서 이렇게 금융시장, 특별히 자본시장에 대한 논점을 각양각색으로 내면서 토론을 제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수하고 이런 분위기는 한 번도 있지 않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권의 이 버려진 사각지대 같은 데였는데 워낙에 이제 투자자들의 수가 늘고 또 투자자들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네네. 되게 좋은 찬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대부분이 다 그렇죠.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큰 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궤적을 보면 제조업 그리고 기업 위주 또 기업을 운영하는 대형진이나 혹은 지배주주 위주의 성장의 궤적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성장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이 있게 됐고 자본시장의 참여자가 늘었으니까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는 게 지금 굉장히 타이밍이하다. 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 금투세에 대한 보완, 뭐 이런 걸로 해소될 수가 있을까? 전체적인 맞습니다. 세제, 예. 금융시장. 예를 들면 배당 소득을 지금 종합과세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 이것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성장의 틀을 바꾸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거 종합과세 하는 데에서 배당은 좀 제외해서 배당 소득세는 제외해서 이자는 넣자. 왜냐면 이자는 안정적으로 하는 건데 이 배당은 못 받을 수도 있고 사실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본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세제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 한꺼번에 한번 올려놓고 뭐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번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우리 김프로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논쟁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에서 경제를 견인하고 있고 일자리를 만들고 신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아주 건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좋은 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냐면 그만큼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1인 1사. 근데 우리 국민들이 크고 작고 이 자본시장에서 회사에서 자기가 평가하고 투자할 기회를 갖는 그런 것들이죠. 지사하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줘보면 어떨까. 거기서 이제 경제 교육도 하고 실제로 이제 참여해보면서 기업의 역할과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과 관심 가면서 쭉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건전한 자본시장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본시장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금투세는 강행은 아니다. 폐지도 아니다. 문제도 뒤로 미루지 말자. 지금 원탁에 놓고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해서 거잖아요. 전면 개정을 지금 네. 이제 법안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법 처리하자 하는 게 이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지사님 생각이 궁금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대주주가 주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각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가가 눌리잖아요. 배당도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끌어올려야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밸류업이 되는 건데 대주주도 주가 오르는 걸 원해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오르는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하니까 배당을 받아봐야 대주주는 반밖에 못 가져가는 문제. 그리고 늘 이제 자주 언급이 됩니다만 상속세 부담이 높고 대주주 할증과세가 있다 보니 회사에다가 돈을 남겨놔야 그걸로 이세가 예를 들면 상속세를 낸다는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게 있으니까 해결하려면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사님은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상속세나 대주주 할증과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건 이건 대주주 밸류업이니까 제대로 된 밸류업이 아니라 하시면 그럼 어떤 대안으로 이게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주가 원하는 걸 오르는 걸 원치 않는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소유주로서의 권한은 인정 안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이거는 하세월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주주나 이제 지배주주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자본시장으로 봤을 적에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사례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회사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또는 합병하는 데 있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사주도 지금 잉여금으로 매입을 해서 경영권 방어나 또는
지배력 확장의 목적으로만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뭐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하고 그래야지. 이거 뭐 회사 돈으로 말이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게 우선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2%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와 달리 왜 이분들이 주가 올라가는 원하지 않는 하는 측면에서의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네. 아까 이제 풀기가 굉장히 예민하죠. 예, 사실 예민합니다. 그게 부자 감세로 보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대주주 밸류를 업하자는 맞아요. 거냐고 예. 지적받을 수도 맞아요. 있고. 예. 근데 그걸 안 하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건 이제 분명하게 개선을 하고 확실하게 하고 대주주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천별적으로 보고 정도의 적을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거를 대주주 밸류업이니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앞에 것이 전제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네. 그것들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조화점을 찾아야 되겠죠. 네, 네. 그 합리적인 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왜냐하면 이제 앞에 거가 완전히 된다고 생각을 네네. 전제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대주주의 이제 상속 한도를 좀 늘려준다라든지, 네. 하는 것들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리저리 그걸 뭐 어떻게 지금 그것까지 얘기는 좀 성급하고. 너무 집요하면요 화내셔도 됩니다. 예. 그게 아니라 이게 이런 디테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지 않아서 맞아요. 그래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예. 기재부 장관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여쭤보시는 건데. 그런 거죠. 그렇긴 한데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 중에서 네. 정책 당국도 뭐 이제 판을 깔아주는 그런 걸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이제 금융 당국도 따로 있긴 합니다만 좀 반성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득권적인 사고 방식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또는 당국과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나중에 이제 관계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으면 나중에 이제 퇴직 후에 여러 가지 관계 같은 데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다 같이 테이블에 한번 올려놓고 한번 크게 한번 토론은 좀 하고 결론을 그리고 내리자. 결론 내자는 거죠. 네. 지금이 아주 저는 좋은 기회다. 시기적으로는 연말안에 해야 되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죠? 내년 넘어가면 넘어가면 시행이에요 지금. 네. 추석 지나면 두 달 남는데. 일단 뭐 유에 대한 이게 밀어놓는 거에 대한 합의는 해놓고 그래야 되는 그런 거.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국회가 지금 이런 기능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기능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연말 안에 대타협을 한다는 건 뭐 좀 어려운 문제 같긴 하네요. 이제 유예를 하고 유예하는 기간 동안 이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쭉 했던 걸 봐가지고는 뭐라고 할까요? 쇠도 이제 달았을 때 쳐야죠. 근데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또 그냥 뒤로 미루는 식으로 해서 폭탄 돌리기 내지는 주식 우리 일반 투자가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쇳불도 당김에 빼자. 예, 저는 이 정도로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사회가 크게 토론에 붙은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단순한 금투세 세금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올려놓고서는 이번에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기가 또 유예하니까 또 반대급부적인 것도 유예돼가지고 야 빨리 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일반 투자가로서는 정말 땅을 치는 일들을 지금 속도감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맞아. 있지. 유예해놓으면 또 연장됐어. 그러니까 또 그럴 수도 요새 있죠. 지금 뭐 부동산 얘기도 이따 나올 수 있어. 부동산 지금 가격 오르고 하니까 다시 지금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자고 하니까 지금 하기 전에 지금 막 수요 몰리고 하는 그렇죠.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건전한 에너지를 했으면 좋겠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지금 입장이 상대의 입장을 공격 내지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코너로 몰려오는 듯한 정치적 논쟁을 제가 제일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그런 당리 당장 떠나서 지금 여기다 올려놓고
해결해 보자. 네, 알겠습니다. 하나처럼 어떨까 싶습니다. 금투세는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또 지금 놔드릴까요 이제? 왜 제일 또 많아요 뭐가. 알겠습니다. 이 프로가 제일 집요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그럼요. 지난 저는 그래도 노후를 경기도에서 보낼 겁니다. 감사합니다. 좀 상의를 보고 해도 아유, 예. 될까요? 좋습니다. 네, 우리 그러죠. 우리 좋습니다. 우리 정 프로님처럼 저도 아유, 좋습니다. 얘기하니까 네. 제가 뜨거워지네요. 감사합니다. 자, 예. 그러면 한번 벗어 제끼시고 예, 예. 편하게 한번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총선 때부터 제일 지금 저 논란 중에 하나가 또 25만 원 전 국민에게 주느냐 아니면 뭐 선별로 드리느냐 아니면 요거 말고 그냥 자영업자를 따로 어떻게 좀 챙겨 드리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 지사도 그렇고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쪽으로 굉장히 좀 힘을 실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쪽이십니까? 우선 지금의 정부가 하고 있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전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네. 어제 예산안 나왔죠. 발표를 했는데 3.2%, 네. 내년 예산이죠. 네. 금년 예산 2.8% 늘렸습니다. 경기도는 금년에 6.8% 늘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중앙정부는 안 했던 추경까지 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이 확대 재정을 가야 될 때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라 살림을 10년 동안을 하면서 재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 같은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네.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확대 재정을 통해서 그런 이 어려운 상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전 국민이 아닌 어려운 특별적으로. 계층에 보다 네. 촘촘하고 두텁게 주자고 좀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촘촘하게 두텁게 주는데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정부의 큰 경제 정책을 보면은 재정이 있고 이제 금융이 아니겠습니까? 네. 금융, 통화, 금리 뭐 있겠죠. 근데 재정은 이제 정말 돈을 쓰는 것이죠. 가장 그 차이점은 금리나 통화나 환율은 모든 국민에 해당이 됩니다. 금리 내리는 거나 올리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싸게 비싸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네네. 시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재정은 다릅니다. 재정은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물론 이제 정책의 효과가 나오는 시기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나 통화 정책으로 해서 하는 것은 마치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같이 휩쓸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재정 정책은 타겟팅을 해서 주려고 하는 그 계층에 대해서 네. 금액의 차이도 두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행정비용은 좀 들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와 같은 지원금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산업에 대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산업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타겟팅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정은 간단합니다. 근데 10조 원 돈이 있다고 치자고요. 지금 전 국민 25만 나눠주면 13조가 든다고 그래요. 네. 이 13조는 하늘에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재정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20만 원 나눠주는 것보다 네.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겪는 데서 도움이 될 거다. 대략 생각하시는 혹은 하위 몇 퍼센트 정도세요?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네. 예를 들면 하위 70%가 될 수도 있고요. 하위 70. 예, 다 될 수도 있고요.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또는 차상이야 이런 일반 될 수 있겠고 그거는 이제 타겟 그룹을 정하게 달렸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 어려운 분들이 이 소비 성향이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KDI에서인가요? 낸 것에 의하면 지난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그 개수가 높지 않았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일정 소득 이상인 분들에게 그 돈이 갔을 적에 소비를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 쓰거나 저금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컨대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보다 두텁게 하면 뭐 더 줄 수 있겠죠. 소비 성향의 차이라는 예, 소비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자는 거잖아요. 무조건 쓰게, 안 쓰면 그냥 사라지게. 그런 얘기인데 지역상품권은 또 하나 이제 단점은 네. 해당된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또 단점은 있어요. 그게 광역 단체 예를 들면 경기도다. 네. 그러면 뭐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는 한계는 이미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희 네. 지역 상품권도 네. 네. 시별로 합니다. 수원, 과천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점은 써야 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약간 단점은 그런 한계가 좀 있어서 따져봐야 될 그런 상황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는 사실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돈이 좀 돌 수 있게 만들어야 지금 거의 뭐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돈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빨리 경제를 돌리지 않으면 나라가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빨리 2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나눠줘서 빨리 소상공인들에게 돈이 좀 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거 아니냐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그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네. 우리가 1분기에 1.3% 성장했습니다. 네. 한국 경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소비가 0.7%인가 그래요. 그런데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소비 증가의 대부분 해외 소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소비에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투자는 마이너스 2%인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지금 그 정부이 나눠줘가지고 효과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다 그 바람직한 효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더 보다 많이. 촘촘하고 많이 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은 이게 혹시 인플레에 영향을 줄까 하는 걱정도 네네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타겟팅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뿌리는 것보다 예, 그럴 네. 것이고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소비와 투자의 진작 효과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훨씬 더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2.3% 아니죠. 1분기에 1.3%죠. 네, 1.3%. 1.3% 성장을 했고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단 말이죠. 근데 그 1.3%도 부분적으로 적시해 주셨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정말 해외 소비가 급증을 했죠. 그만큼 국내 소비는 국내 내수는 매우 위축돼 있는 거고 또 이른바 이 기저 효과로 인한 특히 부동산 건설 투자에 대한 기저 효과 같은 것들이 1.3%를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어쨌든 부동산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연속 긴축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야, 과연 이런 거 저런 걸 따질 때냐. 빨리 통화정책의 공백 또 재정정책의 공백을 긴급하게 메워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1분기에 1.3% 성장을 했고 이제 2분기에 마이너스 0.2% 예. 나왔죠. 1분기 성장을 깜짝 성장으로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땐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 효과에다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정부 지출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중에서 땡겼었죠. 그 조기 집행을 많이 했어요. 네. 금년에 조기 집행이 역사상 아마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부총리를 할 적에도 그 재정 조기 집행을 비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 치쓸 도를 이제 1, 4분기나 이제 전반기에 이제 많이 땡겼었는데 금년이 아주 높았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쓸 정부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의 성장은 착시일 거다. 그렇게 1분기에 땡겨서 확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정부에서? 어렵고 하니까 이제 먼저 땡겨서 쓰는 거죠. 그 경기 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9월에 쓰던 6월에 쓰고 뭐 이런. 그렇죠. 땡겨 쓰고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조기 집행을 제법 했습니다. 경기 어릴 땐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특히 심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 중 하나 문제는 그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 체감 경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1.4% 나쁘지 않네? 뭐 그러면 금년에 뭐 한국은행이 이제 2.5에서 2.4%로 전망을 낮추긴 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 경기는 훨씬 어렵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균의 오류죠. 그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성장의 과실을 어디서 가져가나를 따지고 보면은 소득 분위별로 보면은 어려운 계층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4% 성장이다, 뭐, 금년에 뭐 2.6 성장하고 관계 없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 프로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내수가 해외 수비하고 1분기에 국내 수비 늘어난 거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원래 규모는 국내 수비가 훨씬 크거든요. 훨씬 크죠. 근데 증가액을 보면은 너무 차이 절대액이 네. 뭐 열 몇 배 이상 차이 났을 겁니다. 뭐 한 수배 차이 났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경기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까 정확한 표현해 주셨는데 지금 정책 공백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하에 작년에 2.8% 금년에 3.2% 했다는 얘기는 경상 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명백한 긴축 재정입니다. 그렇죠. 재정 증가율이.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경상 성장률이라는 게 실질 성장률이나 물가 합친 거거든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비유하면 좀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시기 싫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은 일반 가계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장이나 또는 소득원이 돈을 벌어오시고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남은 저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벌어온 돈 이상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우리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아프거나. 많이 아파가지고 우선 고치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학을 간다거나.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집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또는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떤 중요한 계기에 투자를 하면은 정말 좋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두 개가 다 겹쳤습니다. 첫 번째 건 어려움과 위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의 이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래 먹거리를 어디다 가져가야 될 것이고 이 미래 먹거리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공 여부가 오래 걸리는 투자 해임 기간이 긴 투자라든지 또는 기업이 하지 못하는 인력의 대규모 양성이라든지 또는 공공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같은 거는 약간 공공재적인 성격이 네네. 있어서 기업들이 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이런 것들은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손 놓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공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씩 이렇게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건 경기가 너무 나쁠 때, 아마 정책 수단이 쉽지 않을 때 가끔씩 쓰는 거는 효과적이다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국제금융위기 왔습니다. 예. 그때에 확대 재정, 그러니까 추경뿐만 아니라 수정 예산안까지 냈어요. 수정 예산안은 금년에 국회에다 예산을 낸 뒤에 이거 우리 좀 고쳐야 됐습니다고 내는 게 수정 예산안이거든요. 2008년도죠. 그때 제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기자였죠. 맞아요. 우리 그때 만나셨어요? 추경이 아니고 수정을 하는 거죠. 추경은 추경도 하고 거고. 그렇습니다. 네. 추경은 이제 금년 예산에 추가로 더 하는 거고 네. 수정 예산을 내년도 아예. 예산안을 냈는데 네.
지금 이제 3.2%로 이제 국회에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심의 끝나는 정부에서 저희 다시 내겠습니다. 수정해서 하는 게 수정 예산이에요. 워낙 상황이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를 내렸습니다. 한 번에요? 한 번에요. 100bp를 내렸습니다. 네 단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번에 100bp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 문제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시장의 기대는 0.5% 50bp를 내리는 걸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좋은 협의를 해서 네. 이 시장의 이 기대를 이번에 깨야 된다고 해가지고 해서 100bp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팔리시 믹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과 통화 정책과 이제 같이 한 거죠.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정책 당국자가. 그렇지만 적어도 정부가 재정에 있어서 지금처럼 나오는 거는 임무의 혜택이자 정책 공백입니다. 한국은행이나 금통위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도 동결을 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또는 물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미국이 아마도 빠르면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많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뭐 얘기하고 확정적으로 있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0월하고 11월 2번 남았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경기 상황을 봤을 적에 그 같은 정책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재정은 특히 한시가 급합니다. 네네네. 조금 과감한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네. 더 나쁜 건 사실은 엉뚱한 데 돈 쓰는 게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제대로 돈을 이번에 보십시오. R&D 그 깎은 거 보십시오. 금년 예산에서 그 R&D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요. 뭐 그리고 다시 올려준다고 하는데 이미 그 시스템과 산업을 벌써 흐트러뜨렸거든요. 회복하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시에 빠르게 재정에서 네.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뭐 최근 들어서 참 오랜만에 정부와 중앙은행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광경인데. 한국은행 얘기도 한번 좀 네, 해볼까요? 그래서 한미 양국 간의 금리 차가 2%포인트가 차이 납니다. 우리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이 5.5란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9월에 내릴 게 확실시 된다 하더라도 이건 사상 최대 폭의 금리 차이를 역전 현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통화 당국에서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문제를 얘긴 하나 미국이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내리거나 우리가 더 많이 내리면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정말로 귀신처럼 알아서 흘러갈 수익률을 쫓아서 가게 돼 있으니까 사실 내심으로는 통화 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뭐 부동산 문제다, 가계 문제다 이런 것도 걱정하지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IMF에 대한 뭐 지금 우리 IMF를 겪을 만한 재정이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중앙은행가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프로 말씀처럼 중앙은행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이창용 총재도 뭐 가끔 만나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고민이 아주 깊으시더라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내려서 금리차를 더 벌리거나 하는 거가 제가 볼 적에는 거의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동결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유감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거를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끔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경제정책 당국자로 있을 적에도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2017년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가 시장에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부총리 청문회 때나 취임해서 금년 내에 법인세 인상은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법인세 최고 세율 그때 25%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때 제 입장은 세제 개편은 그렇게 몇 달 만에 뚝딱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1년 준비를 하고 세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보고 그럼 법인세, 종부세 뭐 전부 보고 이걸 해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시장과의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충분히 예측 가능해요. 의견 받아내는 게 그런 거 없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시장에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간부들이 제가 사과할 일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사과한 건 한 가지 이유거든요. 제가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당시 경제수장으로서의 그 신뢰와 이런 걸 잃지 않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용산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은행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의 집값이 뭐 전부 다는 아니긴 합니다만 22주째 상승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물가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금리를 낮추는 의사결정하기에는 몸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입장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네. 아마도 10월, 11월 금통이 2달 중에 한 달에서는 금리와 관련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 때문에 그런 이제 소란이 벌어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지적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 본인이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인데 부동산이요? 부동산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다. 최근에 22주 연속 상승.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지금이 이제 그 저금리 유동성장의 바탕에 섰다는 걸 우선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일시적인 상승장인지 아니면 상승매에 접어드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을 정확하게 이제 모니터링하고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죠. 지금의 서울에서의 이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수요 측면에 있습니다. 네. 수요 측면에 있습니다. 공급 부족.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책 금융에 대해서 모르겠으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걸 지탱하려고 한 목적인지 뭐 다른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영끌이라고도 하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로 하여금 빈대서 집 사라는 사인을 줬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서울공화국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뭐 부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나십니까? 김포 서울 편입부터 해가지고 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듯한 여러 가지 짓을 취하고 지금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지방은 뭐 아직 경기도도 지역 따라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아직 경기도의 그와 같은 상승면까지 연결된 것 같지는 아직 않은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뭐 그런 지구가 좀 일부 지역은 있습니다. 예, 일부 지역은 개선이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소위 이제 88 대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단이 잘못됐고 대책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린벨트 풀겠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하도록 제도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빌라 매입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린벨트는 푸는 것이 맞냐 틀리냐의 논란을 떠나서 10년 걸리는 일이에요.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집을 짓겠다는 얘기는. 한들. 네,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예. 그럼 그게 지금의 수요와 공급과 무슨 상관이 있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재건축 재개발은 양다리 칼입니다. 공급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빌라 매입을 얘기하고 LH를 얘기를 했는데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무슨 돈으로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급 우선 지금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인데 공급 대책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방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실효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는 시장에 대한 규제나 개입을 저 같으면 조금 자제하겠어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부동산 시장에 뭐 온탕렌탕 하듯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지금 시점이 아니라 조금 더 관측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또 이 거래량이라는 것도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책이 필요하다면 이제 수요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부동산 보유세를 통해서 지금 또 하나 이 공급 물량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종부세를 이번 정부 들어서 대폭 낮췄거든요. 네. 거의 뭐 3분의 1 수준 뭐 이상일 겁니다. 낮춘 정도가.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물건 내놓는 걸 유도를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갔더라면은 저는 다주택자가 좀 움직였을 거라고 보는데, 종부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 매물이 거의 안 나왔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이 보유세 과세를 통한 그 다주택자 매물이라든지 또는 수요를 그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 등에 대해서 우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LTV를 좀 낮춘다든가 뭐 DSR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3기 신도시 예. 문제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많은 예컨대 지금 남양주 왕숙 또 부천 대장 뭐 이런 곳들이죠. 이런 곳들이 지금 2기 신도시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 용적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각에 3기 신도 지금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데가 3기 신도시일 겁니다. 네. 지금 벌써 몇 년 됐는데 지금 진척이 부진한데 3기 신도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올려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 장릉포함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미래 수요자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늘리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저는 청년들에게 좀 주는 방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금 그 제가 기회주택이라고 해서 그 역세권에 지금 그 일부 정책을 발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세권에 그 지하철역 가까운 좋은 위치에 일부 개발을 해서 그 중에 일부는 청년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걸 그러니까 대충 몇 평짜리를 좀 나눠준다는 게 아니죠. 뭐가 분양하는 무상은 아니죠. 분양이죠. 나눠주죠. 당연하죠. 나눠준다는 표현. 분양이요. 우선 분양권을 준다. 예. 지속적으로 자금 공급한다고 하고 대충 몇 평 정도. 그 평수가 다양한데 청년들에게 가는 거는 25평짜리도 있고요. 그보다 좀 적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보다 좀 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공급 대책 중에서는 물론 이제 용적률 200% 하면 쾌적한 환경이죠. 그렇지만 3기 신도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의 역세권에서는 그 정도로 해서 물량이 늘어나면 아마 몇만에서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몇만에서 10만 넘는 호가 더 공급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뭐 상당수는 미래 세대에게 준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미래 세대들이 지금이 아니면 지금 못 구해하는 식의 연끌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분양은 바로 얼마 안 걸려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미래 수요를 충족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다주택자가 이제 다주택을 못 갖게 하면 당장은 매물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그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다주택자 없는 세상, 다주택자 없는 사회일 텐데 그러면 집주인이라는 게 없고 임대주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통 나라가 임대주택 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게 한두 푼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민간이 누군가 개인 집주인이 집을 공급해야 되는데 새 집을 공급하면 바로 그게 다주택자인데 그 지난 정부도 그렇고 그 종부세가 다주택자의 경우에만 그렇게 되면 이제 다주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 내놨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계속 지속 가능한가? 다주택자 없는 세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주택자는 없어지는 건 아닌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범죄는 나쁘다는 인식 갖는 것도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뭐 돈 가지신 분들이 다주택 가질 수도 있죠. 다만 적정한 조세와 이 과세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잘 뭐 관리한다고 할까요?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 그 보유세가 굉장히 낮거든요. 다른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 그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거를 굉장히 무리한 정책을 하게 되면 안 되고요. 충분히 시장과 소통하고 네. 예측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 계획을 갖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주택자들이 예컨대 그 임대주택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등등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그걸 장려하는 방법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이 보유세제는 분명한 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종부세를 지난 정부보다 뭐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 지난 정부가 한 100이라면 지금 아마 한 3, 40 정도 내려갔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기술적으로 그 1주택 갖고 있는 연세드신 분들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산세와 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과세 체계를 좀 바꿔서 어쨌든 그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들이 좀 물건이 나오게 하는 거는 저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별이 될까요? 구별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하죠, 그걸?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1시간 이상 들으니까 민감한 이슈 위주로 저희가 질문을 해서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된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이 방향성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야 분배에 훨씬 더 좀 강점을 두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를 경영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분들의 어떤 정책적인 디렉션이고 그게 가치잖아요. 정치라는 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분배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너무 이 그 정책을 많이 다루셨으니까 또 공직에 계실 때도 그런 정책을 만들고 구현하는 일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야 그거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들리고 또 그렇게 뭐 그런 부분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쪽 저쪽의 어떤 중간에서의 어떤 운영의 묘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저는 그 우리 김프로님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프로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자 경제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다른 말하면 가치와 철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치와 철학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정책이 어떤 일머리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게 하냐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이 잘 만들어졌어도 실패하는 정책이 많습니다. 그건 일머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정책이더라도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제일 지사로서 또는 전직 경제 수장으로서 뭘 제일 고민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지금 피크 코리아 또는 코리아 피크죠. 그러니까 많이들 걱정하는 것처럼 한국이 지금 정점에 와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그 피크 재팬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그동안 쭉 발전하고 나름대로 자부심 가졌던 한국이 이제는 가장 정점에 와 있고 이제는 떨어질만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아까 이제 우리 김프로님이 이제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균형과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해주고 아까 재난지원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 이 문제에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배려와 그 시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방향 하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유세 문제 같은 거라든지 또는 아까 우리가 금투세 얘기하면서 자본시장 얘기한 것도 비슷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관계 또는 기업 가버넌스에서 문제 또는 일부 기업들의 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뭐 그와 동시에 그런 걸 실체로 옮겨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게끔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부총리 때 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가지고 뭐 그때 2년 반 전에 와서 갈등이 좀 있으셨네. 나왔는데 갈등이 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었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될 방향이야.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가야 돼. 네. 그런데 그럼 그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것이 뭐 16.4%인가요? 그다음에 10.9% 이렇게 2년에 30% 올리는 거 이거는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야. 그때 제가 대통령 임기 중에 10,000원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원래 공약은 20년도까지였습니다. 네. 2년 뒤까지 임기 내에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맞았지만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했던 다른 의견을 냈던 것이죠. 그 이후에 결국은 1%, 2%대 올려가지고 결국은 20년까지도 10,000원 달성을 못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김프로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얘기가 이제 금투세부터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만 받으셨어요. 나온다. 괜찮습니다. 근데 뭐 세계 경제나 또는 이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 없이 이제 바로 주제가 넘어왔는데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고 네.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뭐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정책이 그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 먹거리?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는 뉴 ABC의 A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항공우주. 예, ABC, 항공우주. B는 바이오죠? B는 바이오입니다. 맞습니다. C가 칩이에요? 콘크리트 아닐까? 아니요. 콘크리트는 아닌가? C는 뭐지? C는 클라이밋입니다. 클라이밋.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우주항공, 바이오, 기후. 그다음에 기후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올드 ABC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올드 ABC는 AI. 이게 올드예요, 이게. 네, 들어보죠. 재밌네요. 예. 그리고 올드 이제 B는 뭐예요? B는 배터리. 배터리. C는 칩스입니다. 이건 근데 올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그 기후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경기도에서요? 예, 그래서 어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 산업 관련된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아직 정보도 못 쓰고 있는데요. 내년에 제가 그래서 빠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 초에 쓰려고 세 기대를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주 항공 산업이 이렇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과학적인 해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 항공 산업이 그 전후방 그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IT, 통신, 빅데이터, 그다음에 방위 이게 다 관련돼 있거든요. 많은 산업의 중심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산업,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이오죠. 네. 경기도는 지금 시흥, 고양 등 5군데 지금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이제 기후테크죠. 기후 대응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후행적이고 아주 소극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경기 아리백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단 아리백인데 산업단지 경기도에 산업단지가 200개쯤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분의 1이 넘는 50개 넘는 데를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걸로 하자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그 민간이 자본을 갖고 오기 때문에 재정이 하나 안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산단에 지붕이 됐든 주차에 됐든 빌려준 장소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신재생 산업과 관련된 웬만한 기업들은 전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다들 왔냐고 했더니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현실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지금 고사지경이에요. 수요처가 없으니까. 엘고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신재생 에너지 전기료가 이 고전적인 그 에너지보다 비싼 데가 전 세계 4%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서 그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만났더니 작년에 OECD 모든 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늘었는데 딱 한 나라가 줄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후테크 산업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저 우주항공원 얘기를 했고요. 네. 바이오가 앞으로 반도체 이상의 큰 시장이 될 겁니다. 네, 뭐 등등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그 ABC를 이미 천명을 했고요. 경기도가 아까 우주 항공에서 우리가 인공위성 쏘겠다고 했고 바이오 말씀드렸고 기후테크는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국가 단위에서 좀 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지금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빠르게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쏘면 위성이 도는데 경기도에 특화된 정보는 6개월 전 걸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쏘아 올리면 저희가 쏘아 올리는데 민간 투자를 같이 합니다. 예. 지금 계획은 한 3대 7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기도 기후위성은 경기도에 특화된 정보를 거의 주간 단위로. 예를 뭐가 있을까요? 경기도에 특화된 정보인데 6개월 늦는 바람에 어렵고.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에 대한 정보 또는 전력 소모에 대한 정보, 뭐 신재생 에너지 생산 또는 탄소를 그 저감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것, 정보들 이런 것들 위성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이미 그 기후 그 플랫폼을 지금 구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A 빌딩에서 전력을 얼마 썼고 거기서 탄소가 얼마나 하는 게 전부 다 나옵니다. 그거 돌다 보면 서울시 정도도 나올 건데 서울시는 안 주실 거예요? 6개월 후에 주든가? 저희는 뭐 얼마나 협조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민간이 들어온 이유가 이렇습니다. 민간이 사업성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보를 당연히.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민간이 그 정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그걸 공공에서 한다는 것도 그 우주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드 스페이스가 있고 뉴 스페이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옛날 우주, 신우주. 우주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올드 스페이스는 우주의 주인은 국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뉴 스페이스 개념은 국가뿐만 아니고 기업이 민간 될 수도 지자체. 있고. 그럼요. 지금 그 우주 산업이 민간에서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얘기를 너무 길게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 생각 수출 국가입니다. 생각 수출 국가.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상품 수출 국가, 뭐 서비스 수출 국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물론 뭐 서비스 일부랑 관련이 되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은 생각 수출 국가로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K로 시작하는 뭐 K-팝, K-푸드, K-컬처 많이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K-SOC, K-치안, K-의료까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항공, 공항, 항만 운영, 그 다음에 치안도 한국처럼 달려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의료산업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와 같은 것들은 전부 컨텐츠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생각 수출이죠. 그래서 이제는 상품 수출이나 서비스 수출을 뛰어넘는 생각 수출 국가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먹거리다. 그래서 상황으로 봐서는 뉴 ABC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ABC에 대한 경기도의 어떤 장기 계획은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성장산업. 네네네. 근데
전체 이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의 이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산업들을 특성화하고 지역의 어떤 거점을 갖게 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시연 중이거든요. 예를 들면 바이오다 그러면 뭐 네. 충북의 오송이라든지 혹은 송도. 바이오 시밀러 그러면 인천의 송도 이렇게 돼 있고 또 우주항공이라면 뭐 예를 들면 사천이라든지 사천, 네. 그 인근에 있는 창원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을 때는 경기도 이거 다 너무 해먹겠다는 그리디하다. 거. 거기 반도체도 있고, 거기 평택이 있지, 안성이 있지, 용인이 화성, 있는데, 판교도 있고. 판교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경기도지사에서 끝날 거 아니시잖아요. 생각은 그러시잖아요. 야, 좋은 질문이다. 김프로님, 저는 이해는 되지만 그 논리 부자는 동의를 안 합니다. 네. 경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게 활발하게 부흥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의 생산적인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송이나 송도에 바이오를 한다고 딴 데는 그런 바이오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이오나 이 산업도 안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또 전문성이 또 분야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위성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해법 플러스 산업발전 관련 산업이지만 또 하나는 위성을 쏜 주체들 간에는 서로 대화가 됩니다. 위성을 쓴 주체가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주정부, 다른 국가 또는 어느 민간 위성을 경기도가 쏜 거예요, 그 위성은?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어떤 업체가 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같이 해서 경기도도 같이. 돈을 넣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30% 정도 저걸 할 생각이죠. 그리고 제가 경기지사 때 선거 슬로건 중에 하나가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정부는 아주 후행적이었어요. 이 국제사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 되고 파리 협약 탈퇴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신재생에너지 목표비를 낮췄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이번 대책의 한 75%를 이번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어요. 마치 금투세 유예하듯이. 근데 그건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걸 미루는 이유도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었던 데들도 조금씩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미루죠.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이런 걸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미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과 질의 차이가 안 나죠. 경기도가 하나 예를 들면 공공부문 저희 도와 산하기관은 26년 상반기까지 알리백 실천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전체 경기도의 공공기관은 앞으로 2년 뒤에는 신재생 에너지 쓸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도전을 나가는 이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뭐 별로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도 따라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 효과를 보고 그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나라라면 전 세계 국가에서 GDP 기준으로 5위국이랍니다. 그렇습니다. 5위국이랍니다. 경기도가 몇인지 아세요? 경기도가 경기도요? 22? 계산 안 그래도 안 되고요. 36입니다. 36이? 36입니다. 36이나 돼요? 네. 경기도가 홀로 국가로 독립하면 36이 그렇습니다. GDP국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베트남보다 제가 조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생산액 대한민국 부가가치 83%가 경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바이오, AI, 그 다음에 모빌리티 다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또
효과도 보여드리고 보다 나아가서는 좀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네네네.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지금 지방 소멸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그 지방들하고도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 또 오셨으니까 또 경기도 얘기도 좀 해주시다가 그 경기도 일자리 관련해서 이건 참 뭔가 싶은데 경력 단절 없는 0.5엔 0.75잡 이건 뭡니까? 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 네. 하나는 주 4.5일제를 하겠다고 했고요. 네. 하나는 0.5와 0.75 그 잡 프로젝트를 네, 했습니다. 주 4.5일제는 네. 저희가 시범적으로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에 내년부터 4.5일 근무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오전 근무 끝이에요? 4.5일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는 2주에 하루 쉬는 방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 유형이 한 4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낫겠다. 예, 그렇게 돼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뭐 금요일 올 쉰다든지 놀금 생기는 거예요, 놀금. 그렇죠. 네. 뭐 그렇게 근데 한다든지 그걸 도지사님이 결정하면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기관 먼저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산하 공무원. 공공기관, 예, 공공기관하고 대신에 그거 이제 엄청 많거든. 이건 이제 세다. 이거 이제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입니다. 보수는 다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기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50개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효과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게 오히려 생산성을 높일 거야 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나을 것 예, 집중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전에는 토요일 근무했었거든요. 예, 예. 단공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놀토가 있어, 놀토. 그렇죠. 그러다 안 이제 노는 돈이 있다는 뜻이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 5일 근무제를 하면서 그때 얼마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4.5일제를 함으로써 첫 번째 생각하는 효과는 그게 더 생산성이 높을 거다는 걸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삶의 질의 문제죠. 삶의 질의 문제를 여가도 활용하고 또 그럼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들, 그게 창의성이 됐든 그게 어떤 식 생산성 뭐 됐든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공공기관하고 공공기관 일부하고 그다음에 기업 규모별로 업종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업들은 이 인센티브 같은 거를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어떤 지원을 해주세요? 저희가 그 예를 들면 이제 반일 근무를 덜 하는데 필요한 인력 같은 것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도제적으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금액의 일부를 보조.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기업들은 약간 좀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만약에 하면 민원인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을 아니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공공기관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부터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반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 수가 그 있어요. 생산성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네. 집중적으로 4.5일 근무 물론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제 회사 전체적인 그 합으로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뭐 매출이 됐든 수익이 됐든 뭐 제조가 됐든 그거는 뭐 업종은 다를 겁니다. 네. 그 생산성이 오히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해보는 것이고 그걸 해보니까 좋더라는 것이 이제 확산된 효과가 있기를 저는 기대하는 것이죠. 네네. 아마 그 제가 처음 하는 것이고요. 광역 단위에서는. 두 번째는 이제 0.5와 0.75자 프로젝트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이제 주 대상인데 네. 임신하거나 출산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 출산 휴가나 그 육아 휴가를 못 하는 게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0.5는 저희 근무 시간에 반만 근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0.75제는 타임처럼. 4분의 3을 근무합니다. 네네. 근데 뭐 0.5나 0.75를 근무하니까 파트타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되겠죠. 네. 대신에 이제 이분들은 이제 보수는 깎입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하면 20시간만 근무하겠다 하게 되면 또 0.75 같으면은 또 거기에 맞는 저거 되겠죠. 그럼 새로 충원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저희가 예산을 더 들겠군요.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분이 그 일 안 하는 기간 동안에 보조 내지는 대체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더 하든 아니면
새로운 산업법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여성들이 가장 걱정하는 경력 단절 우려를 좀 없애고 또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좀 기여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 직장 분위기도 바꾸는 여러 가지 일석삼조 해서 이제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지금 추진하는 도정에서 이제 경제 방향이 이제 휴머노믹스거든요. 휴머노믹스요? 네, 그러니까 사람 중심 경제 그 정책의 이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주 3일제를 왜 못하겠어요? 예산도 있어서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민간으로 얼마나 확산되느냐가 문제고 확산이 안 되면 그냥 관에서 한번 해본 거가 되는 건데 지금 일부 기업 중에서 4.5일제 내지 4일제는 데는 있어요. 시작한 데 있죠. 있습니다. 기업이 판단해서 네. 하게 되면 이제 효율적으로 하게 될 텐데 이거를 관이 주도해서 관부터 하는 게 예전에 서울의 무슨 구에서도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실제 최저임금보다는 그 구청 예산으로 더 주는 그거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게 확산됐느냐는 거죠. 그 동네 그 구의 다른 분식집에서. 그건 그냥 예산을 그렇게 쓰는 건데 뭐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 아니고 정치인 아니실 때의 그 김동연 장관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 왜 자꾸 이렇게 하지? 했을 만한 그런 정책을 경기도에서도 막 하고 있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건가? 관 쪽으로 이제 이 프로님이 관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기업에 시범적으로 합니다. 네. 기업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을 거예요. 지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정책에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전환은 말로 설명하거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그럴 것 그걸 같아요.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하려고 하는 시범 사업은 아까 일부 공공기관도 있지만 그 기업들을 업종별 규모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를 해보고서는 그 효과가 이거를 말씀하신 게 맞아요. 관에서 하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이 자기들 그 기업 경영 또는 판단하겠죠.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럴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시범이고 파일럿 이제 스타디죠. 네.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장관이나 부총리 때도 했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부총리 되고 인사청문회 했던 모두 발언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세 가지로 방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는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세 번째인 게 제가 사람 중심 경제였습니다. 그때 제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네. 그때 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이 다 정책의 총괄하는 말처럼 쓰일 때 아닙니까? 제가 대통령 청문회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용어가 사람 중심 경제, 혁신 경제, 공정 경제였어요. 혁신 경제, 제가 혁신 경제 말을 꼭 넣겠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 측면인데 공급 측면에 혁신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안 썼던 것은 그 말이 주는 어떤 약간의 오해하는 듯한, 왜냐하면 소득 올려주면 다 성장한다는 뜻으로 들리는 거를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사람 중심 경제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약간 가치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GDP 성장은 가짜입니다. 진짜 성장은 사람 중심 성장이 진짜입니다. GDP 성장은 양극화와 불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지금 해치고 있어요. 성장률이 우리가 이제 성장률 가지고 아까도 1.4나 0.2다 얘기를 했지만 성장률이 0.1, 0.2%포인트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생에 있어서. 그렇다면 결국은 이 경제가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고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오래전에
뭐 공조했지만 GDP는 틀렸다라는 책도 썼어요. 요즘 들어서 무용론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쓰는 거죠.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 삶의 질 측면에서 GDP가 제대로 계측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속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 중심 경제로 가야 되는 거고 저는 그 사람 중심 경제는 적어도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회 경제. 그 얘기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들이죠. 혁신성장과 비슷한 개념이죠. 두 번째는 사람 중심 투자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이나 불균형 해소나 또는 능력주의나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인적 자원의 개발에 대한 기회와 이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전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미래를, 취업, 대학, 뭐 노후, 그러니까 이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중에 일환이 이제 그 4.5일제 또는 반일제나 또는 0.75 근무하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불안 같은 경우는 예컨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아까 쭉 그 알리베프터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아까 기후 이성 얘기는 했고요.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저희가 그 기후 펀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후 펀드는 그 신재생 에너지나 기후 대응에 대한 저희가 펀드를 만드는데 도민들이 참여해서 그 수익을 배당받게 하는 그 기후 펀드를 만들 겁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기후 보험. 제가 할 때 기후 위기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기후 격차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클라이밋 디바이드인데 계층에 따라서 이 기후 위기의 대응의 도에 따라서 격차가 엄청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그 기후 위기 취약층에 대한 보험을 저희가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은 네. 누구나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받는 피해에 대한 보험도 지금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우리 지사님 모시고 오늘 이제 경제 관료기도 하셨으니까 진짜 여쭤볼 게 많았는데 뭐 예를 들면 미국 매크로도 워낙 전문가시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벌써 지금 저희가 한 2시간 가까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지사님 일정 또 뭐 등등 해서 근데 사실은 네. 2시간 동안 이런 류의 대화를 끊임없이 쭉 하는 것도 네. 쉽지 않아. 쉽지 아, 그럼요. 그 마지막으로 그래도 또 이렇게 삼프로TV 찾아주셨으니까 임기가 지금 이제 2년 조금 안 남았습니다. 내후년 6월까지입니다. 한 반 정도 지났습니다. 하신 예.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 그리고 인구도 가장 많은 이 경기도의 리더시니까 어떤 도지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경기도 지사로서의 각오 같은 거랑 끝으로 네. 인터뷰를 좀 마감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제 해결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진보 도지사로서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경제를 잘 이해하는 도지사로서 또 친기업 또 진보 도지사로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해결하는 경제 해결사 도지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